61. 이 나이면 슬슬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프고 거울 속 얼굴엔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정숙 씨. 그녀는 오늘도 밤이 되면 일하러 나갑니다. 20년 넘게 해온 일입니다. 술집입니다. 젊어서는 생계 때문에 시작했고 나이 들어서도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생겼거든요. 아들 때문입니다. 61에 아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오늘 밤도 술잔을 드는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정숙 씨가 술집 일을 시작한 건 28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만 남긴 채 떠났을 때 어린 민준이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딱히 기술도 없었고 학벌도 내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밤에 일하면 낮보다 돈이 됐습니다. 아들 학원비, 아들 교복, 아들 수학여행비. 그 돈이 다 이 일에서 나왔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아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엄마는 식당 일해라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그 말을 믿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25이 됐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야 할 것 같아. 여자친구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하늘이 노래졌지만 말했습니다. 그래, 책임져야지. 결혼 비용을 댔습니다. 신혼집 보증금도 보탰습니다. 이제 철이 들겠지. 가장이 됐으니. 그 이제가 6년째 오지 않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첫째 낳고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해서요. 둘째 낳고 또 그만뒀습니다. 적성에 안 맞아서요. 지금은 뭔가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6년째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 사이 정숙 씨의 통장은 매달 비어갔습니다. 처음엔 엄마 이번 달만이었습니다. 어느새 매달이 됐고 금액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150만 원을 보내면 요즘 물가가 얼만데 이걸로 어떻게 살아? 카드 한도가 차면 엄마는 맨날 이것밖에 안 돼? 정숙 씨가 나도 힘들어라고 하면 그럼 우리 굶으라고? 애들은 어떡하고? 원망이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원망을 들을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년 가을 결국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더는 못하겠다고, 나도 살아야겠다고. 사흘 뒤 카드 정지를 풀었습니다. 손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살, 8살. 애들은 죄가 없잖아. 이것이 3번째 반복이었습니다. 끊고, 원망 듣고, 다시 내어주고, 자신을 욕하고, 또 끊으려다, 또 내어주는. 술집 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봐줄만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조건을 맞추는 게 힘들어집니다. 주름이 늘고 탄력이 떨어지고 손님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숙 씨는 몇 년 전부터 병원을 다닙니다. 보톡스입니다.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 생활비를 계속 벌기 위해서 하얀 천장을 보고 누웠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바늘이 이마에 닿았습니다. 찌릿, 눈가에 닿았습니다. 찌릿, 팔자주름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정숙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파서가 아닙니다. 61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20년 전엔 살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들을 먹이기 위해 이 일을 계속합니다.
주름을 펴야 합니다. 일자리를 잃지 않으려면, 아들 카드값을 막으려면, 손주들 밥값을 대려면, 61의 여자가 자기 얼굴에 주름을 바늘로 찌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마의 자리라고 정숙 씨는 20년째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조금 뒤에 스님이 말해줄 겁니다. 어느 날 정숙 씨는 오래 다니던 절을 찾았습니다. 스님 앞에 앉아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이야기, 카드 이야기, 보톡스 이야기, 20년 넘게 해온 이 일 이야기까지. 스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카드, 지금도 아들이 쓰고 있습니까? 네. 아들이 고마워합니까? 정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보살님, 그 카드는 당신의 노비 문서입니다. 정숙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그 카드를 쥐고 있는 한 당신은 그 집의 종입니다. 도망가려 하면 원망으로 붙잡고 조금 풀어주면 더 쓰고, 그것이 종의 삶입니다. 보살님이 61에도 그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몸이 버텨줘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버티게 만드는 겁니다. 정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님이 계속했습니다. 지금 끊지 않으면 보살님이 나중에 아파서 누워야 할 때 아들은 당신을 가장 싸구려 요양병원에 집어넣고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이미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줄 게 없으면 더 이상 올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살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들이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압니까? 정숙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겁니다. 알면서 카드를 씁니다. 그게 지금 그 아들의 민낯입니다. 정숙 씨는 절에서 내려오며 오래 걸었습니다. 스님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비문서, 싸구려 요양병원, 알면서 모른 척? 잔인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잔인하게 정확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를 위해 당신이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이 망가지는 줄 알면서, 자존심이 구겨지는 줄 알면서 그래도 자식이니까 라고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식이 고마워합니까?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스님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줄수록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에게 당신의 노후는 없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노후를 책임져 줄 보험도 아닙니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받지 못하면 원망하는 자식이라면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정숙 씨 이야기를 끝맺겠습니다. 그녀가 카드를 끊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식에 대한 죄책감은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61의 그 여자가 하얀 천장 보며 눈물 흘리던 그 순간 그 눈물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비로운 말이 늘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때로 자비는 뒤통수를 후려치는 일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노비 문서를 찢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비의 한마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사랑과 착취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